안녕하세요. 정철규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국세청에서 낸 최근 보도자료를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택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 혐의자 1822명 세무검증 실시, 주택 취득부터 주택의 증여 및 그 이후까지 전체 가정의 탈루 행위를 검증, 이런 타이틀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주택 증여가 최근에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택 증여 관련된 변칙적 탈루 행위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최근 보도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 안에 어떤 변칙적 탈루 행위가 있었는지 각각의 사례를 같이 실어놔서 저희가 이 사례를 같이 보면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어떻게 증여를 해야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례를 볼 텐데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했지만 그 10년 이내에 또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했지만 저희 증여세에서는 재차 증여 합산이라고 해서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해서 다시 합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는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중복으로 받았고, 그 다음 합산을 누락하고 별도로 신고함으로써 증여세율의 누진세율의 부담을 낮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례에서 기억해야 될 건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 모든 증여한 것들을 합쳐서 신고해야 된다는 거, 증여재산 공제도 10년에 한 번이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의 경우에는 사실 증여를 할 때 증여 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들이 있잖아요. 뭐 금융기관의 채무가 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 보증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채무는 양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증여를 하는 부담부 증여의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양도세도 그렇고 증여세도 그렇고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전체를 양도소득세 또는 전체를 증여세로 신고해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것보다 일부분은 양도세, 일부분은 증여세, 이런 식으로 해서 누진세율의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실제 이 사례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아파트를 증여를 하면서 아파트에 있는 채무, 대출이겠죠. 이 대출은 자녀에게 양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증여를 한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 문제는 양도를 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아버지가 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은 거죠. 왜냐하면 아들에게 채무를 양도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채무를 상환해야 될 의무는 자녀에게 있지만 아버지가 대신 갚아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세청에서 그 부분을 발견하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부분을 또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추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이 금융기관의 채무 이렇게 인수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실제로 이 채무를 제대로 갖고 있는지, 제대로 상환하고 있는지,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검증을 하는데 실제로 이자 지출 내역이라든가 상환 내역을 요구를 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되는 경우 이 사례와 같이 증여세를 추징을 하니까 혹시라도 채무 부담을 인수를 하거나 뭐 부담부 증여로 인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받은 경우에는 부채 상환, 이자 상환 이런 거를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다음 사례도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실무에서 실제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 사례와 다르게 이번엔 남편과 배우자고 금융기관의 채무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이제 인수를 한 거죠. 배우자가. 남편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은 양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로 하는 부담부 증여를 했지만, 배우자가 아파트를 증여를 받고 바로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전환을 하면서 실제 전세 계약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보증금을 인수를 받은 배우자가 갚는 게 아니라 증여자인 남편이 보증금을 대신 상환해서 이 부분을 국세청에서 발견하고 증여세를 추가 추징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배우자가 인수를 했으니까 이 보증금을 상환을 배우자가 했어야 되지만 남편이 보증금을 대신 상환을 했고 국세청이 그 부분을 발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의 경우에는 첫 번째 사례와 비슷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아버지가 주식을 증여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주택을 증여하고, 그래서 각각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긴 했지만, 저희가 세법에서는 부모인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 동일인으로 보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들은 모두 합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합산해서. 근데 이 경우도 각각 신고를 함으로써 증여재산 공제를 2번 받은 거고,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아서 늦은 세율을 좀 낮은 세율 구간으로 신고를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을 낮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의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증여세에서는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가가 없는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평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를 했는데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공시가격을 적용을 해서 실제 증여세 신고를 국세청에 한 경우예요. 근데 저희가 시가에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해서 실제 매매가 있는 경우 그 매매가액을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해서 그 가격으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거래가 다양하게 발생이 되고 실제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조회가 되니까 조심을 하셔야죠. 시가가 없다고 내가 모른다고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신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실제 증여 2개월 전에 매매한 기록이 있어서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을 해서 가소 신고된 부분을 바로 국세청에서 이제 고지를 한 경우인데, 일단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같은 단지여야 되고, 두 번째는 전용 면적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공시가액의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하면 유사 매매 사례가액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를 증여를 할 때는 항상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염두를 하셔야지, 그냥 내 마음대로 공시가액을 적용했다가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추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는 정부 부과 세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고를 하는 때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신고된 것들을 검토하고 검증하고 확인을 해서 세액을 결정을 할 때 그때 이 신고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서 세액이 확정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신고할 때 잘 신고를 해서 사후에 추징이 되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법인을 운영하는 부친이 주택을 취득을 하고 그 취득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를 했는데, 주택을 증여할 때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증여를 한 대상인 주택을 취득할 때 이 취득 자금에 문제가 생긴 그런 사례입니다. 이 부친이 법인을 운영을 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해서 법인의 이익을 낮춰서 법인세를 줄이고 그 줄인 자금을 유출을 해서
주택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그 법인자금 유출을 통한 주택을 편법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세무조사가 증여에 대해서 나온 게 아니라 부친의 법인으로 파생이 돼서 통합조사로 이렇게 자금 출처를 검증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의 타이틀 같이 주택의 취득, 그 다음에 주택의 증여 또는 그 이유라고 하면은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를 상환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이자라든가 원금을 분할로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과정을 이제 검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사례의 경우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 사실 보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부친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를 했습니다. 금융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를 했는데, 실제로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부담부 증여로 했으니까 국세청에서는 채무 상환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부채 사후 관리를 실시를 했겠죠. 실시한 결과 이 아버지가 증여를 하고 아들하고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보증금을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가 낸 임대보증금을 갖고 부담부 증여할 때 내가 인수한 채무를 갚은 거예요. 아버지가 임대보증금을 아들에게 주고 아들은 그 임대보증금으로 본인이 아버지한테 이제 인수받은 그 아파트의 채무를 갚은 거죠.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임대차 계약을 한 그 집에서 퇴거를 하고 아들이 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퇴거하면서 다른 집에 전입을 하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당연히 줘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고 아들이 이 집에 들어온 거죠. 채무를 아들이 인수하는 것 같이 했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으로 채무를 갚게 한 요 과정이 증여인 거죠.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가 전체를 증여로 하게 되면 세부 부담이 누진세율로 인해서 높아지는데, 양도와 증여로 나눠 갖고 세금을 신고를 하다 보면 세 부담이 증여세로만 신고하는 것보다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신고는 하고 실제로는 뒤에서는 전체를 다 증여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자녀에게는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검증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편법 증여죠. 네, 이런 건 편법 증여라 이 국세청에서 부채 사후 관리를 통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계획을 잘 세우고 증여할 때도 증여 이후에도 처음에 세웠던 계획대로 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1년에 두 번 하니까 빠져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하고 이 수증자가 아파트를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납세 의무도 있고, 또한 아파트를 증여를 받았으니까 이 증여 받은 거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증여세나 취득세를 아버지가 대신 내준 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증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납부해야 될 금액을 아버지가 대신 내준 거기 때문에 이것도 편법 증여로 보는 거죠. 최근에는 아파트를 증여를 받으면 증여와 관련된 취득세는 12%. 네, 그래서 조금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요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 증여로 취득을 해서 취득세 납부하려고 하면 그 취득세 부담도 사실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내준 것 같은데 그것도 증여라는 거. 그래서 일단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사례들은 이제 하나씩 다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처음에 증여 대상이 되는 주택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리고
그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공시가액으로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주택을 증여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수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부채 사후 관리를 통해서 편법 증여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 증여 당시만 보면 안 되고 그 증여 이후에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증여 재산을 취득할 당시도 사실은 꼼꼼하게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국세청에서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증여를 실행해야 되겠다. 국세청에서 최근에 낸 보도 자료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